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길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지한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는 내 무릎 제대로 알기 네 번째 시간으로 이게 관절염 신호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변했죠. 이게 감기가 걸려 가지고 어이없이 뭐 5-6월 가기는 뭐 개도 안 걸린다 그러는데 뭐 제가 개띠라서 그런지 감기가 걸려 가지고요. 목소리가 쪼끔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아침에 인제 아주 일찍 출근하면은 보통 한 4-5 시쯤 출근하고 쪼끔 늦게 출근하면 한 6시 반, 6 시쯤은 출근하는데 아침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쓰고 인제 출근했다가 낮에는 또 엄청 더운가 봐요. 저희는 낮에 돌아다닐 일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뭐 인제 저녁 때는 쪼금 약간 덥기도 하고 쌀쌀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절기니까 여러분들도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진료실에서 제가 가운을 잘 안 입는다 그랬잖아요. 가운을 안 입는 게 뭐 건방져서 가운을 안 입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머리가 크지만 제가 등치가 큽니다. 제가 181 이고 100 킬로가 넘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인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사 선생님이 등치가 굉장히 크면 위압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또 말투도 또 목소리가 제가 굉장히 저음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가운마저 입고 있으면 굉장히 좀 무서워할 것 같아서 옛날에 보니까 애기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기들 때문에 제가 안 입기 시작해 가지고 가운을 옆에다만 놓고 가운을 안 입고 가급적이면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 외래는 또 에어컨을 켜 놓잖아요. 낮에 더우니까.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 쐬니까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관절염 신호일까 그러니까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쪼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인제 어 증상이 있어야지 병원에 인제 올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또 혹시 이런 것들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인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거꾸로 증상이라는 거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진짜 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부풀려서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이게 미리 나타난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 버려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절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인제 통증이죠, 통증. 그러면 통증이 있으면 인제 문제가 있는 것이냐 통증은 정말 나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인제 말초기관 무릎이든 손이든 발이든 거기서 통증을 느끼면은 척수까지 올라가서 인제 척추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척수에서 뇌로 인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인제 아주 급박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인제 척수까지만 올라갔다 거기서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좀 의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말초기관, 척수 그다음에 뇌까지 올라갔다 또 거꾸로 거기서 지시를 내리면 거꾸로 내려오는 요런 식의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증이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얘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저는 그 무슬림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 나오는 성경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가지 종교에 보면 다 통증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통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나아지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알람 기능이에요. 제가 맨날 환자들이 인제 수술 끝나고 나면 "아 엄청 아파요." 그러면 제가 "아픈 것도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인제 그런 얘기하면은 환자들이 당신이 수술을 안 당해 봐서 그렇지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맨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제 당뇨 환자들이 발가락을 맨 처음에 자르고 발을 자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자르냐면은요. 사실은 안 아파서 자르는 거예요, 안 아파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엉덩이에 요만한 종기만 하나 났더라도 의자에도 못 앉고 아프다고 엄청 투덜투덜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당뇨 환자들은
우리가 당뇨를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은 뭐 우리 뭐 옛날에 저 곧 뭐 대학교 다닐 때 족보 있는데 뭐 몇 년 안에 뭐 눈이 안 보이고 몇 년 안에 뭐 콩팥이 망가지고 몇 년 안에 뭐 뇌가 망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나중에 인제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면 신경병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감각 같은 것들이 둔화되면서 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그마한 그 염증만 생겨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 아프다." 그랬는데 어느 날 약만 신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발가락이 까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 "늦었습니다. 발가락 잘라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날은 뭐 냄새가 이렇게 뭐 안 좋은 냄새가 킬킬 나 가지고 이렇게 발가락 보면 고름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오면 "늦었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다는 거는 미리 우리가 어디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주인한테 알아내게 하는 좋은 알람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또 이 통증은 보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픈지 모르면 무릎이 아파서 안 좋아지고 막 있는데 이 통증을 못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쓰게 될 거잖아요. 그냥 막 쓰게 되면 현재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악화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뭐가 찢어졌든지 끊어졌든지 부러졌든지 뭐가 안 좋아지는 상태라면 우리가 막 맘대로 막 걸어 다니고 맘대로 막 움직이고 맘대로 운동 못 하잖아요, 아프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로서 이 통증이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항상 의사들은 평생을 통증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통증이 항상 우리가 같이 사는 애지, 어? 우리가 목이나 파리가 우리가 같이 사는 애지. 물론 걔네들 때문에 귀찮은 것도 있지만 걔네들로 인한 분명히 득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통증은 우리한테도 상당한 득이 되는 증상이다라는 거는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아프면 괴롭잖아요. 근데 전혀 뭐 이렇게 막 아프면 엄청 아프면 관절염이 심하고 엄청 덜 아프면 관절염이 약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증은 세기나 이렇게 강도나 이렇게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증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보면 제가 몇 번 강의를 해 드렸지만 지금 빨간 화살표가 가리는 데를 보면 뼈하고 뼈가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거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연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저거는 누워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런 사진들이 그 관절염 있는 환자 같은 사람인데 이게 서 버리게 되면은 저렇게 쩔거덕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통증이 누워 있을 때도 무릎이 아파요는 관절염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워 있을 때는 뭐 쪼금 아프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누워 있을 때는 안 아프다가 아니면은 가만히 쉬고 있을 때는 안 아프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걸으려고 그러면 위에 뼈랑 아래 뼈가 이렇게 맞닿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절염은 아주 대표적인 게 걸을 때 통증이 생기는 건 거죠. 그래서 관절염 통증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걸을 때 아픈 거예요. 체중이 이렇게 실렸을 때. 만약에 그냥 있었을 때 아프면은 그거는 오히려 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 아프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개 눌리는 거가 안 눌리게 되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면 괜찮아진다. 누워 있으면 앉아 있으면 좀 나아진다. 그러면은 아주 대표적인 관절염의 통증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히 인제 방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왜냐하면은 방바닥에다 일어날 때 앉을 때는 이게 쪼그려 앉아 저는 절대로 앉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면은 이 접촉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힘이 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앉았다 일어나지도 못하죠. 보면 방바닥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짚으면서. 그래서 방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픈 거 뭐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인제 계단 다닐 때 아프죠. 특히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올라갈 때는 난간 붙잡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를 어 아파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잘 보시면은 뒤로 내려오십니다, 난간 붙잡으면서.
그래서 요런 증상들이 아주 대표적인 관절염의 통증의 양상들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인제 무릎을 많이 썼을 때가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보다는 많이 걷고 나면 저녁 때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이럴 때가 훨씬 더 아픕니다. 환자들이 보통은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인제 관절염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뻣뻣하다고 환자들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거 굳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환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뻣뻣한 증상이 그럼 과연 문제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뻣뻣한 증상을 갖다가 영어로는 스티프니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강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강직 그러면은 이렇게 뻣뻣해져 가지고 이게 꼬부러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그다음은 처음에 움직일 때가 통증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인제 환자들한테 제가 진료실에서 맨날 얘기해 주는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운동 많이 해 가지고요. 오른쪽 발목에 관절염이 있는데 한 서울 정도 잠깐 운전해서 오면은 1 시간 정도 운전해서 오면은 1 시간 이내로 오면은 차에서 내려서 그냥 정상인처럼 바로 걷습니다. 근데 한 대전 정도 한 3 시간 4 시간 정도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에서 내릴 때 잠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몇 초인지는 모르겠어요. 1 초인지 아니면 2 초인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서 있어야 되고 한 3 발은 약간 짤뚝짤뚝하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4 발째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걷거든요. 이게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강직 증상입니다. 우리가 설거지하려고 한 자세에서 오래 있다가 첫발 디딜 때 아니면은 뭐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누구누구 씨 들어오세요." 그럴 때 바로 일어났을 때 바로 못 움직이는 거. 아니면 차 같은 거 오래 타다가 첫발 디딜 때 요럴 때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잠깐 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주 불편하게 느끼는 거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잠깐 서 있어야 되는 게 짧아지니까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물론 관절염에 의해서 악화될 수는 있지만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제 50-60세 지나시면 관절염이 없으신 분들도 고런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은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걱정하실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굳는 것도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고런 인제 강직 증상은 쪼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 요런 강직 증상들이 좀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소리 난다고 지금 우리 루이 이분께서 인제 소리 날 때 뭐 지금 했네요. 그럼 요거가 답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답은 해 드리겠지만 '소리 나는 게 문제다.' 요렇게 생각하는 우리 뭐 그 보면은 우리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뭐 뻐그덕거리는 소리도 있고 아니면 걸을 때 인제 사각사각 하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 뚝 하는 소리 나거든요. 근데 물론 인제 이렇게 소리도 낼 수 있고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소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자체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소리 나는 것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 관절 주위에는 힘줄 같은 것들이 지나가요. 인대도 지나갈 수 있고. 근데 힘줄 같은 게 지나가는데 힘줄은 이렇게 기타 줄처럼 줄로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관절 같은 거 무릎 같은 거가 동그란 이렇게 구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가다가 얘네들이 튕기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을 동반하지 않은 소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또 관절염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 그 안에서 걸으실 때 사각사각 하는 소리 있는데 이것 자체가 그 관절염을 훨씬 더 악화시킨다든가 지금 당장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통증 없는 소리는 무시하셔라." 간단하게 통증을 동반하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 줘라. 예를 들어서 내가 쪼그려 앉으면 제가 항상 쪼그려 앉지 말라 그러는데 쪼그려 앉다가 헉 하면서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움직이질 못했어요. 아니면은 걸어가다가 뚝 하면서 무릎이
펴지지도 않고 구부리지도 않아서 그냥 한참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뭔가 끊어지거나 뭐 뜯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요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같은 증상 같은 경우에는 반월상용으로 이게 탁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는데 갑자기 무릎이 부었다. 요런 것들은 병원에 빨리 와야 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은 보통은 골절하고도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고 무슨 걸어가다가 골절이 어떻게 생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인제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는데 걷다가 인제 B급 같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관절염이 심해지면 인제 골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골극 같은 것들이 살짝 부러지면서 피가 꽉 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소린 무시, 통증을 동반하는 소린 빨리 진료를 보러 오시라. 거기다 플러스 무릎까지 부었다? 더 빨리 오시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병은 아니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당체 선생님,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는 신호를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이럴 때는 꼭 진료가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요때는 병원에 꼭 오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은 인제 소위 말해서 만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 손상을 받은 거예요. 환자들이 와 가지고 "아이고 저는 선생님 저는 연골이 찢어졌다는데 왜 그게 외상이 아닙니까?" 막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찢어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가 맨날 우리 제한자들은 많이 들은 얘기지만 바지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이야 뭐 바지 뭐 그런 거 엄청 싸졌고 뭐 우리나라 엄청 잘 살게 됐으니까 조금 찢어지면 갖다 버리고 오히려 청바지 같은 거는 젊은 친구들이 일부러 찢어서 입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바지가 맨질맨질할 때까지 입었거든요. 지금 50대 60대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래서 바지가 맨질맨질할 때까지 입으면은 바지가 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해진 것도 우리가 찢어졌다고 표현하고 아 옷을 입고 나갔다가 꼬챙이 같은 데 걸려 가지고 바지가 푹 찢어져서 오는 것도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꼬챙이 같은 데 걸려서 바지가 푹 찢어지면 인제 엄마한테 옛날에 혼나고 거기 인제 엄마가 꼬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완전히 맨질맨질해서 바지가 해진 바지 찢어진 경우에는 엄마가 혼내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다가 '야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버리는 거고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 입는 건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해진 바지를 입고 다니다가 거기서 푹 하고 찢어지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만성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힘을 받으면서 푹 하고 찢어지니까 만성 질환의 급성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급성 손상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쇠바지 같은 것들이 있고 꼬챙이 같은 데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는 그런 거는 급성 손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인제 그런 경우는 젊은 애들이 막 축구하다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났다든가 뭐 이 정도 돼야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거는 인제 만성하고 급성을 말씀드린 거고 갑자기 움직이시다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갑자기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그때는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뭐 내가 특별히 외상을 다치지를 않았으면은 그냥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쪼끔 지켜보면 돼요. 근데 얘들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아니면 이 통증이 점점 잦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강도가 세지거나 빈도가 높아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때는 병원에 와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갑자기 붓는 경우예요. 갑자기 붓는 경우는 무릎 안에는 관절액이 쪼끔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활유처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절액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붓는다는 얘기는 또 그 안에 피가 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구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피가 찹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구나 인제 고혈압이나 아니면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소위 말해서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이나 이런 약들처럼 피를 좀 묽게 하는
혈전 같은 거 생기지 말라고.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통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피를 묽게 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혈이 쪼끔 천천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피딱지가 나오면은, 피가 나오면 피딱지를 형성해서 이 피가 나오는 거를 멈추게 만들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지혈작용이 있는데, 요런 혈전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약들로 인해서 이 피가 굳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주 작은 외력에도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탁 하고 터지는 고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절 혈증이 생길 수 있어서 갑자기 붓는 경우에는 그게 물이 찼든 피가 찼든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무릎이 펴지지도 구부러지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무릎 안에 이제 반월상 연골, 제가 항상 환자들 이해하기 쉽게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아까 해진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고 70이 넘고 60이 넘고 이러면 해지고, 또 인제 옛날 일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임이 찢어져 있어서 해져서 찢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팔랑팔랑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관절 안에 탕 낑겨 들어가면 무릎이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쪼끔 유식한 말로 하면 기계적인 증상이 생겼다 그래요,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켜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판단은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런 경우에는 무릎이 펴지지도 구부러지지도 않는 경우에는 요거는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관절염이 인제 진행이 돼 가지고 제가 제일 중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걷다가 다리가 휘청하는 느낌이 있다든가 아니면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진료를 빨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관절염이 설령 4기라고 하더라도 모든 관절염 수술의 목적은 뭐냐면 안 아프고 잘 걷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관절염이 진행되는 거를 쪼끔 천천히 진행시키는 것이 두 가지가 큰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요 두 가지 목적을 약을 먹으면서 하든 운동을 하면서 하든 수술을 하면서 하든 아니면 뭘 하면서 하든지 간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하든 뭘 해도 이 두 가지 목적만 채우면 저는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절염 4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술하는 건 저는 반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냥 버티면서 안 하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전조 증상이 바로 이 증상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다 걷다가 다리가 휘청하거나 힘이 빠진다는 얘기는 무릎에 통증도 있다는 얘기고 근육도 말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심을 잡으면 괜찮은데 그러다 꽥 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대형 사고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은 좋지만,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럴 때는 저는 심각하게 인공관절 같은 거를 고민하라고 얘기하고 또 병원에 와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무릎에서 열 나는 경우예요. 우리가 손을 갖다 댔었을 때 우리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통 우리나라 말이 더 표현하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영어가 훨씬 더 적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옐로이시 그러면은 뭐 누렇다 뭐 누리끼리 하다 뭐 그 정도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뭐 노랗다, 샛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누리끄러미하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말이 더 많은데,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우리나라 말로는 염증이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못 써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문으로도 염증이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인펙션, 인플라메이션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 인플라메이션은 염증 반응, 우리가 그 염증이 있는 거, 고름 나오는 염증이 있는 거는 인펙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종기가 하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빨갛게 되고 부풀어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프고 열 나고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갖다가 세게 꼬집어요.
세게 꼬집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빨갛게 되고 부풀어 오르고 아프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열도 나요 심지어는요. 세게 꼬집은 자리에는요. 그러면 아까 고름이 이렇게 나오는 아니면 종기가 있는 거는 그거는 인펙션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세게 꼬집어 가지고 빨개지는 거는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염증 반응 자체 우리가 무릎에다 손을 댔는데 열이 나고 부어 있다 그러면은 염증 반응 정도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무릎에서 열이 나는데 특히나 인공관절하신 분들 열이 나는데 손을 대보면 무릎도 부어 있고 아프기도 하고 열도 나는데 몸에서도 열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와야 됩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폐혈증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도 가끔 화농성 관절염이 많은데 이 화농성 관절염이랑 일가성 할행막염이라고 하는 염증 반응과 이 염증이 있는데 이거 구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무릎에서 열 나고 붓고 아프고 빨개지고 그러면 그때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를 조금 정리를 해 주면 첫 번째는 통증은 세기보다는요 패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양상을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못 듣고 지나가셨으면 다시 유튜브를 돌려서 통증의 패턴에 대해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직은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니까 우리가 강직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되는 대상인데 잘 조절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통증이 없는 소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릎은 망가지기 전에 항상 신호를 먼저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를 너무 무시하시게 되면은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게 되고 그 신호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병을 키우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니까 그 신호를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절염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서 내가 죽을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지금 응급실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관절염 때문에 갔는데 아유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돼요. 이거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왜 당장 수술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이 부러져 가지고 어저께 부러져서 오늘 갔다. 아 이거는 수술 빨리 해 줘야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관절염은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그러거든요. 아니 자기는 한 20-30년 동안 만들어 오라고 만들어 와 놓고서는 저한테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낫게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입니까?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하는 기간도 오래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뭐 100% 이렇게 100% 아니면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단어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용어들을 선택하는 선생님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질문 엄청 올라왔는데 제 다음에도 그 강의가 있으시대요. 마찬가지로 제가 답변까지는 해 드리고요. 안 되는 거는 또 제가 나중에 또 적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해 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3개를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시골 소녀분이 63세 남자인데 구방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데 수술해야 할까요? 가끔 무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릎의 인대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보통은 인대가 끊어졌을 때 수술을 잘 안 해도 잘 낫는 인대들 중에 하나가 내측 인대하고 후방십자 인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레이드가 정도가 한 3단계까지 끊어졌는데 잘 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확률이 높은 놈이 후방십자인대 내측인대. 수술을 꼭 해주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게 전방십자인대 외측인대거든요. 근데 후방십자인대가 끊어졌다 그러는데 인대 자체는요. 인대 수술하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인대 수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진행될 관절염이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대 수술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있었던 창조물이 만들어 놓은 무릎만큼은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관절염은 자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게 없으면 더 많이 흔들릴 테니까 관절염을 조금 예방하는 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대가 흔들거리면 운동 이렇게 특히나 턴하는 운동들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젊은 남자들 아니면 활동력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게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저한테. 70 대인데 뭐 인대 끊어졌다고 "인대 수술하라고 왔는데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대가 한 개 정도 끊어졌다고 해도 일상생활들 걷는 거 정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근력으로 보상작용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63세 남자이시면 애매한 거예요. 저분이 인제 저는 뭐 특별한 건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거리고 그냥 걷는 운동 정도만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은 수술할 필요 없는 건 거죠. 근데 인제 63 세라도 마라톤 요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축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0세 여자분이신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근데 60세 여자분이신데 저는 마라톤 뜁니다. 요즘 그러신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대 수술하는 목적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향후에 진행될 관절염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60 세면은 어느 정도 진행은 된 거잖아요, 관절염은요. 그래서 고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폭포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중족골 골절이 일 주일 되었는데 부은 것도 없고 멍도 없고 거의 아프지도 않아서 걸을 수도 있어요. 나았다고 봐도 되나요?" 첫째로는 인제 진단이 정확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만약에 그 살짝만 금 가고 뭐 아니면 틀어지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걷다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무리 금만 가 있더라도 이 중족골이라고 하는 거는 발등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한 4 주에서 6 주는 안 걷는 거가 더 낫지 않다고 안 걷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기부스는 하셨을 테니까. 자, 헬스장에서 천국의 계단을 1 시간 동안 합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무릎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53 세입니다. 53 세면 뭐 적절한 나이라고 보고요. 젊은 사람이니까. 근데 천국의 계단이라는 걸 제가 헬스장을 안 가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스태퍼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발을 하는 스태퍼인데 스태퍼를 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거는 운동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계단 올라가는 운동은 저는 좀 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얘기할 때. 뭐 저는 10 층은 계단을 올라가고요. 내려오는 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맨날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무리가 안 갈까요? 맨날 그러거든요. 내려오는 거가 올라가는 것보다 무리가 가는 거는 맞지만 올라가는 것도 평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6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계단 운동하는 거를 별로 권고하지 않고요. 20 살, 30 살짜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면 좋죠. 뭐 에너지도 절약하고 자기 근력도 좋아지니까. 근데 저는 50-60 대는 별로 그렇게 50대 이상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태퍼는 괜찮습니다. 스태퍼는 괜찮은데 다만 제가 부탁하는 건 1 시간 동안 한다 그러니까 강도는 약하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약한 강도에서 1 시간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운동은 땀이 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은 힘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쪼끔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얕은 강도에서 낮은 강도에서 오래 하는 것이 사실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강한 강도에서 짧게 하는 거는 사실 그게 무산소 운동처럼 변해서 근육은 울룩불룩하게 붙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육체미 선수 되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나 뭐 한 50-60대 넘으신 분들은 낮은 강도에서 오래 하십시오.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 무릎 조아조아 님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 관절 손상이 많이 진행되어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는 통증이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고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불편함도 커서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혈 없이 진행하는 무수혈 인공관절이 있다는데 이 이야기를 접했는데 일반적인 수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런 거를 항상 인제 저한테 질문 내실 때는 제가 항상 부탁하잖아요. 나이하고 성별을 하면 쪼금 더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생소관절염으로 오래됐고 인공관절까지 생각하신다는 거니까 저거는 꽤나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고 관절염도 심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무수혈 인공관절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인제 두고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무수혈 인공관절이라는 거가 수혈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수혈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피가 아무리 조심해도 지혈대를 하고 하더라도 피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제 한쪽 수술할 때는 거의 수혈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근데 인제 그렇더라도 보통 수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수술하면서 인제 피가 나오면은 그 피가 나오는 거를 수술하면서 모읍니다. 찌꺼기를 포함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그 피들을 갖다 모은 다음에 뭐 그 뼈 조각도 있고 막 뭐 살 조각도 있고 한 더러운 피를 갖다가 이렇게 수혈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정지합니다. 걸르고 걸러서 다시 피만 모읍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다시 피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거를 무수혈 인공관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수혈은 하는 거죠. 근데 자기 거 가지고 하는 것들을 갖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보통 수술을 하나 하는 경우에는요. 한쪽만 하는 경우에는 수혈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제 방법이 뭐냐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약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약을 갖다가 저희가 투여를 하게 되면은 혈색소 수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철분 수치도 이렇게 올라가고 철분 제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수치가요. 그러면 원래 요렇던 사람들이 피가 나 가지고 요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쪼금 올려 놨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거의 정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런 방법도 무수혈 인공관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요. 뭐 한쪽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저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어떠신 분들이 있냐면 체구가 아주 작으신 분들.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수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런 방법들을 좀 선택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고런 생각은 듭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진가 8003 님께서 "안녕하세요. 무릎 뒤쪽에 통증이 지속됩니다. 움직일 때 불편함이 더 심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을 올리실 때 쪼금 더 구체적으로 올리시면 더 예쁘게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무릎 뒤쪽에 통증이 있으면은요. 보통은 인제 반월상 연골 같은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뒤쪽이 망가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릎은 구부러지기만 하지 그거보다 더 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뒤쪽이 계속 맞닿게 되는 거예요. 요걸 보면서 해야 되나? 그렇지. 요렇게 맞닿게 되니까 요 뒤만 계속 이렇게 달아버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방바닥에 앉지 말라고 쪼그려 앉지 말라고 그 소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40대 남자시라고요? 아 40대 남자는 밑에구나. 어 그래서 무릎 뒤쪽이 그런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 특히 내측의 반월상 연골이 닳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나의 비밀 정원이라는 40대 남성입니다. 봄이라고 운동 좀 했더니 예전에 없던 무릎 통증이 생겼습니다. 못 견딜 만큼 아파 죽겠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주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릴 때 아픕니다. 걸을 때는 괜찮고요. 가끔 무릎이 시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데 달리기를 하면 아픕니다. 무릎 주사를 맞으면 좀 나아지나요? 자, 첫 번째. 40대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걸을 때는 안 아프고 뛸 때만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뛸 때는 본인한테는 쪼금 무리가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운동을 하면 땀이 나야 되고 힘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걷는 운동을 하세요. 사실 요즘은 뭐 러닝크루 그래 가지고 막 달리는 경우가 뭐 엄청 유행인데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 하버드 병원에 있었을 때 거기를 맨날 이제 출퇴근하면은 찰스강 근처를 가는데 할아버지도 뛰고 애기도 뛰고 애들도 뛰고 다 뜁니다,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걷는 운동을 많이 하는 근데 이 걷는 운동은 굉장히 과학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걷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면 그거가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것보다 가끔 이제 시큰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충분히 근력이 괜찮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앞무릎이나 무릎에 부하가 걸려서 그런 거니까 걷는 운동 쪽으로 전향을 하셨다가 "저는 선생님 뛰는 게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때 좀 천천히 좀 뛰어보아서 강도를 약하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무릎 주사를 맞으면은 무릎 주사가 관절 안에, 제가 연골 주사에 대해서도 강의를 많이 했지만 연골 주사, 관절 안에 맞는 주사는 통증을 스테로이드 주사를 빼놓고는 목적 자체가 윤활제 역할이지 통증 완화 효과를 위해서 맞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인제 그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다 보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직접적 효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간접적 효과는 거니까 저는 뭐 맞고 싶으면 맞으시라고 합니다. 저는 뭐 좀 약간 좀 저는 좀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 뭐 저는 뭐 그 쥐 잡으려면 뭐 백묘 뭐 하얀 고양이든 뭐 까만 고양이든 저는 그냥 크게 의학적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뭐 무릎 주사는 맞으셔도 됩니다. 네. 자, 루이 분께서 "안녕하세요." 아니구나. "쭈그러 앉다가 일어나면 무릎에서 소리가 날 경우 안 좋은가요? 무릎 뒤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밤에 누워 있을 때 다리 통증이 심합니다. 평소에 대략 하루에 대략 거의 8,000보 정도 거시르시는 거." 제가 나이는 잘 모르시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8,000보 걸으면 꽤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젊은 사람이 8,000보 걸으면 꽤나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쪼그려 앉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서 있을 때는 그게 요렇게 접촉면이 이만큼이 접촉이 된다고 치면은 어떻게 해야지 보이나? 이게 좋겠네요.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쪼그려 앉는 거는 접촉면이 요렇게 돼 가지고 접촉면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주 작게. 그러면은 체중은 똑같으니까 압력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쪼그려 앉는 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접촉면이 한 15분의 1 까지도 줄어든다 그러거든요. 40대 후반이구나. 40대 후반 정도면은 더 걸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평지만 걸으시고요. 대신에 한번 검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본인이 만약 괜찮다고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만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해 버리면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근육이 마르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를 해서 특별히 무릎 쪽에 이상만 없으면 걷는 운동들을 조금씩 증강시키면서 하시면 일 주일 정도는 엄청 시큰거린데요. 한 2-3주 정도 지나게 되면 '아 저 선생님이 저렇게 해서 저래서 운동하라고 그랬구나.' 요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최경선 씨께서 "안녕하세요. 무릎 뒤쪽으로 물혹이 생겨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난종이라고 그랬는데 난종은 아니고요. 낭종이에요, 낭종. 이렇게 우리 주머니 낭자 있잖아요. 배낭 그러잖아요, 옛날에요. 낭종. 그러니까 주머니처럼 생긴 그 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라 2번 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또 생기면 수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수술하면 회복까지 얼만큼 걸리며 수술 없이 완치하는 방법을 찾을까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난종 혹이 커지면 통증이 생겨서 걸음걸이가 불편합니다. 요게 뭐냐면요. 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네이버 아니면은 무슨 저거 AI 그런 데다가요. 그 베이커 낭종 그렇게 한번 쳐 보세요. 베이커 낭종 그러면은요. 이 베이커 낭종,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낸 낭종이거든요. 근데 베이커 낭종은 관절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 낭종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서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 뒤를 한번 만져 보세요. 그러면 아마 안 만져질 겁니다. 그린 다음에 우리가 빳빳하게 쓰는 겁니다. 서 가지고 쓰면은 인제 체중이 요렇게 실리잖아요. 그리면은 뒤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은 그거는 베이컨 낭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베이컨 낭종 자체가 그냥 걔네들이 물주머니를 요렇게 딱 있는 거가 아니라 이 물주머니가 관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무릎을 구부릴 때는 얘네들이 관절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관절 쪽으로 물이 쫙 나갔다가 체중이 실리면 무릎이 꽉 눌리는 거잖아요, 체중에 의해서요. 그래서 눌리니까 얘네들이 뒤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암으로 발달할 것도 아니고 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꽉 찼는데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꽉 밀고 들어가면은 아프지는 않잖아요. 근데 인제 뭔가 꽉 찬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밀리니까 불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거는 지금 관절염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고 보고 60대 중반이라면 관절염의 증상이 안 좋아져서 무릎이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저 혹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2명 타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런 경우에는 어 이 관절염을 잘 조절하면은 무릎이 안 붓게 되고 그러면 저것도 같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저게 계속 붓는다고 주사기를 뽑는데요. 의미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관절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뽑아도 거기는 샘솟는 물이기 때문에 계속돼서 주사기로 뽑는 거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다가 오히려 염증 생기면 골치 아프고 수술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뒤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거를 떼어내고 거기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막아버리면은 물이 안 새겠죠. 아니면은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그 나가는 구멍을 갖다 오히려 더 넓혀 버립니다. 넓혀 버리면은 이 무릎을 구부릴 때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아까 안 붓는다 그랬는데 쓸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넓게 되니까 고쪽으로 물이 안 빠져나가게 돼서 그냥 그러는 방법이 있는데요. 재밌는 건 둘 다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너무너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인제 가끔 젊으신 분들한테는 "저러면 저 치마 못 입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가급적이면 수술하라고는 권유는 안 해 드리는 편입니다. 자 다음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 이래서 "안녕하세요. 4 개월쯤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근데 그 무릎 부분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디 땅바닥에 무릎을 닿거나 하면 아직도 아픈데 왜 그런가요?" 멍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부러지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대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릎 앞부분이 꽝 부딪혔으니까 우리 무릎에 있는 데가 멍이 아직도 남은 거는 좀 웃겨요. 왜 그러냐면 4 개월이면 멍이 없어져야 돼요.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거기 그 좀 상처가 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어쨌거나 좋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무릎 안에는요. 음 복 아유 제가 영어로는 알겠는데 샤페너스 너브인데 복제신경 분지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릎에 이렇게 간지럼 피면은 엄청 간지러워요 무릎이.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곳은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쪼금 다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빨리 우리가 무릎이 아픈 거를 알아내는 건 거예요. 근데 저렇게 꽝 한번 부르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뭐 "신경이 놀랐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게 신경종 소위 말해서 신경이 이렇게 줄처럼 돼 있는데 우리 빨랫줄이나 뭐 이렇게 고무줄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신경종 같은 것들이 생기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걔가 눌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찌릿찌릿하고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무릎은 예민한 곳이라서 그런데 땅바닥에 무릎을 닿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무릎을 땅바닥에 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나이 들어서 무릎 꿇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게 무릎을 땅바닥에 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일을 하시는 거가 아니라면 저거는 대부분 집안일이나 뭐지 이거 걸레질 같은 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마대 진료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처럼. 그래서 요거는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주 작은 신경은 수술도 못 합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인제 49분 돼 버려 가지고요. 나머지는 제가 또 적어 가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포니님께서 70대 어머니 무릎 연골이 찢었다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걸으실 때 통증이 있어도 통증약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릎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을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증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연세가 들수록 어깨와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는데 평소 꼿꼿하게 허리 등을 펴는 연습을 하면 나이 들어서 굽어지는 증상이 없어지게 되나요? 평소 습관으로 곧게 등이 펴질 수 있게 될까요? 자 인제
어머니 얘기하고 우리 얘기합시다. 첫 번째는 그 70 대인데 연골이 찢어졌는데 연골 가지고 저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경 수술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골이 팔락팔락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콱 낑겨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인제 관절경 수술하면 이제 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콱 하면은 운동을 못 하거든요. 콱 들어갈 때 으악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연골이 찢어지는 거 정도라면 사실 70 대면 어느 정도 관절염이 저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단을 정확하게 받은 다음에 무릎이 아주 양호한 상태에서 아까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관절경 수술을 하면 되고, 만약 무릎이 많이 망가진 상태라면은 그 운동을 통증 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죠. 거꾸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근육이 마르고, 근육이 마르면 무릎은 더 아파지고, 더 아파지면 못 움직이니까 근육은 더 마르게 돼서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통증 약을 드리는 이유는 당신 안 아프세요가 아니라 당신 안 아파야지 운동할 수 있잖아요. 요런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허리를 평소 때 저희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저도 마찬가지로 제 딸이 얘기해서 알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핸드폰 해 가지고 다 거북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걸으실 때요. 이렇게 건방진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자세로 걸으셔야지 옆에서 보면 일자로 돼 있는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은 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굽어지는 현상들을 줄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래서 평소에는 자세를 정확히 해야 되고요. 허리가 굽어지지 않으려면 마치 허리는 텐트 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텐트 대를 세운 다음에 옆에 줄을 팽팽하게 당겨야지 이게 안 넘어지는 것처럼 근육 운동을 같이 해야지 이 허리가 굽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다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 다음번에는 5월 25일 날 오후 4시 매달 넷째 주 제가 월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내 무릎 제대로 알기, 그때는 인제 엑스레이나 MRI는 무엇을 보여줄까, 이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부족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